장기적으로는 낙폭과대가 좋다고 생각하고요. 너무 떨어진 주식들이 오를 때는 제일 빨리 오르니까. 근데 뭐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또 만인이 다 아는 종목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시장이 노출되지 않은 그런 이제 그 종목을 찾아보는 노력을 좀 해봤는데, 제가 이제 관심을 가졌던 게 이제 TNL이라고 하는 종목인데 지금 한 제가 8만 7, 8천 원 될 것 같은데요. 하여간 이거 보고서 나온 다음에 올랐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판단했을 때 이런 게 바로 진정한 킹달러 수혜주 아닌가, 네. 사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주식 디지털 자산 연금의 자산 투자 가이드라는 책을 쓴 배용구입니다. 필명은 1100만이고요. 자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산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책에서는 그 자산의 속성에 대한 인문학적인 접근을 많이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취미삼아 1100만 TV라는 그 재테크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님께서 지난번에 한번 출연해 주셨는데, 네네. 와, 그 영상이 거의 1시간에 가까운 풀 영상이었는데, 네. 40만 회가 넘었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댓글 반응도 너무 좋아서 또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요. 네네. 그러면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네네. 금리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요즘에 이게 최대 화두인 것 같은데, 네. 그 지난 FOMC에서 한 4% 중반까지 얘기가 나오고, 네. 최근에는 뭐 5%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저 금리 어떻게 보세요? 이 금리에 대한 이제 제 나름대로 생각은 분명히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저보다는 이런 그 지표 관련해서 보다 더 전문성을 가지신 분의 그 의견을 전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미국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손성원 그 박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물어봤거든요. 네. 참고로 이제 손성원 박사님은 미국에서 이제 경제 예측을 가장 잘하는 전문가로 여러 번 선정되신 분입니다. 아, 그래요? 예. 미국 그 언론에서요? 네네네. 와. 손 박사님이 말씀하시기는 금리는 아마 4.5% 수준까지는 오를 걸로 보는데 5%가 넘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리를 올리면 이제 경기 침체가 오는데 현재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이제 상당하기 때문에 연준의 입장에서는 이 물가도 중요하지만 이 물가하고 경기 침체를 이제 둘 다 저울질해야 되는 입장이라 5%는 넘기긴 어려울 거다. 사실 이런 입장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 딜레마가 생겨나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제 생각입니다. 네. 그 이창용 하는 총재는 그 우리나라 최종 금리 수준이 뭐 3.5% 수준 될 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 미국이 최대 5% 근처까지 금리를 올리면 아마도 우리도 이제 금리를 더 올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여기 우리 경제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인플레에 대응하고 달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금리를 우리도 올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가계 부채 문제를 생각하면 이제 금리를 올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은행과 이 기재부의 입장이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리는 쪽이고, 기재부는 금리를 올리지 않는 쪽인 거죠. 그래서 만약 이제 금리를 올리지 않아서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이가 커질 경우에는 우리나라 달러가 빠져나가면서 이제 환율이 폭등할 거고, 그렇죠. 더 나아가서 이제 외환위기까지로 번질 수도 있는 거고, 이제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는 외환위기까지는 IMF와 같은 위기까지는 이제 오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 취약계층이 이제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거고, 이는 그 또 다른 그 경제 위기의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는 사실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이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지금 화면을 보시면 2019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그 연간 거래되는 외환 규모는 1,647조 달러인 반면에 세계 상품 교역량은 25조 달러에 불과합니다. 즉 외환 거래액의 약 1.5%만 실물과 연계되어 있고 나머지 98%는 자본 거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무역 거래가 상대적으로 큰 나라이긴 하지만 총 자본 거래에서 총 무역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5.8%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무역 거래 금액이 크다 할지라도 총 자본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적습니다. 그만큼 이 투기 자본이 환율 변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네. 환율 변동은 이제 단기적으로 그 치고 빠지는 자본 거래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경제의 펀더멘탈만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 금리 차이가 벌어지게 되면 외화가 유출되고 환율이 폭등할 것인데 이것이 투기 자금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외환위기까지는 몰라도 그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코로나19 때 그 우리나라 경제가 그 2020년 3월이죠. 얼마나 심각했냐면 9개월 남은 대한항공 채권이 30%의 금리가 붙어도 외국에서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한국물이라면 금리 수준과 관계없이 외국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한국에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되면 금리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 그 원금에 대한 그 염려가 생기기 때문에 30%를 준다고 해도 아예 관심이 없었던 거죠. 와, 그렇군요. 네.
자, 지금까지는 우리나라가 이제 금리를 올리지 않았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말씀드린 건데요. 그 외화 유출과 이에 따른 환율폭 등이 이제 염려된다는 것이었는데, 자, 이번에는 금리를 올렸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단기 외채 비율이 38%로 IMF가 정한 100%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아시아 평균인 그 125%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이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은 부채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부채가 적어서 괜찮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지만 이 가계부채 문제로 넘어가면 굉장히 상황이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2021년 말 기준으로 해서 GDP의 106%로 주요국 중에서 GDP 대비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비교 대상 국가인 43개국에서 4위고요. 미국이 78%, 일본이 69%, 독일이 57%, 중국이 62%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실상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축소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통계 자체가 106%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데 네. 이거 자체가 이제 축소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첫째, 개인 사업주의 부채가 그 기업 대출로 분류돼서 가계부채에서 빠졌습니다. 둘째는 이제 임대 보증금 채무가 사적 채무라는 이유로 역시 이제 그 가계부채에서 빠졌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다 가계부채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그 예를 들면 치킨집을 하나 여는다고 했을 때 그 치킨집 창업 비용을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치킨집을 여는 사람은 개인 사업자를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돈을 빌리는데 그걸 기업 대출로 잡는 이걸 기업 대출로 잡은 겁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는데. 예, 실제적으로 이거는 가계 대출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 이제 기업 대출로 잡혔는데 사실상 이런 건 다 가계 대출로 봐야 되는데 이 규모가 무려 1,870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 보증금 부채도 빠졌는데 이것도 엄연히 이제 개인적으로 갚아줘야 되는 부채이기 때문에 이것도 가계 부채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사적 채무라는 이유로 뺐는데 이게 996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런 것들을 모두 가계 부채에 포함을 시키면 우리나라 가계 부채는 GDP 대비 153%로 이 44개국 중에서 단연 1등이라고 합니다. 와, 네. 이게 그럼 거의 진짜 한 3,000조가 더해지는 거예요. 엄청난 돈인 1등으로 거죠. 올라가는 1등으로 올라갑니다. 와. 그래서 아까 이제 GDP 대비 통계상으로 106% 이것도 압도적으로 높다 그랬는데 뭐 153%면 이거 엄청난 거죠. 아, 진짜 위험한 거구나. 그래서 이제 보면 최근 정부에서 이제 자영업자 뭐 원금 탕감해준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분노를 하는데 그렇죠. 뭐 성실하게 갚은 사람은 뭐 바보냐 호구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불공평하다는 건데 근데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뭐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사실 이런 거를 시행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2008년 리먼 사태가 터졌을 때 미국에서 그 월가에다가 대규모 세금을 투입해서 그 월가를 정상화 시켰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에 반발한 시민들이 뭐 Occupy the Wall Street 해가지고 뭐 월가를 점령하라 막 이런 시위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 미국에서 이렇게 세금 투입을 해서 월가를 정상화시키지 않았다고 하면 훨씬 더 큰 문제가 생겼을 거고요. 사실 그래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제 우리 정부가 자영업자의 원금 탕감 정책을 내는 것도 사실 그런 면에서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계부채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이게 걷잡을 수 없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가계부채 사태의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우리 경제에 커다란 폭탄으로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이제 주제에서 벗어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금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아무리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금리를 올리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미국의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그래야 이 환율 폭등, 외환 유출을 막을 수 있다. 사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도 3.5%를 넘어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그 가계부채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사실 인기가 없는 정책이다 보니까 네. 사실 차일피일 미루는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든 아무리 인기 없는 정책이라고 해도 이거는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굉장히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금리 때문에 특히 이제 부동산 네. 쪽에서도 좀 문제가 발생될 수 그렇죠. 있다라는 우려 목소리가 맞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예. 여기서 만약 5% 가까이 올리면 또 따라간다고 하면 네. 그 문제가 좀 더 심각해질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정말 그 관계자분들이 더 주의를 기울여서 네.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예. 진행을 해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인기 있는 정책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 인기가 없더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거는 해결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금리가 네. 5%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4.5에서 5% 사이 이 정도까지 간다고 했을 때 그 금리의 정점 네. 그거는 좀 언제쯤이라고 보세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요것도 이제 그 손성원 박사님한테 한번 손성원 여쭤봤는데 네. 손 박사님께서는 인플레가 2023년에 잡힐 걸로 봤고 금리의 정점은 그래서 내년 상반기로 그 예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 이제 금리의 정점에 도달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연준에서는 이제 경제 상황에 따라 금리를 뭐 좀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내릴 것인지를 이제 결정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심해지면 금리를 좀 이제 내릴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상당 부분 그 금리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인플레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연준이 이제 2% 네. 뭐 수준까지 내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것도 이제 손 박사님한테 여쭤봤더니 2%까지 내리는 거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고, 예, 실제로 그렇게 되긴 어렵고 아마 4% 수준까지는 떨어뜨리지 않을까 사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아, 그러셨군요. 네. 그 손성원 박사님 네. 잠깐 이분 여쭙고 싶은데 네. 이분이 아까 그 경제 예측에서 네. 대단하신 분이라고 했는데 네, 네, 네. 좀 어떤 분이신지 조금 더 예. 설명 가능하실까요? 그 손 박사님은 미국에서 경제 예측을 이제 가장 잘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서 네. 그 향후 그 경제 전망에 대한 자문을 구할 때 미국의 방송사나 신문에서 단골로 어김없이 이제 찾아서 물어보시는 분이고요. 네. 그 이분이 젊었을 때는 이제 미국 백악관에서 그 이그제큐티브 어드바이저니까 이제 미국 뭐 대통령 경제 수석 정도를 하신 분인데요. 그래서 미국 경제 관련 정책을 그 당시에 이제 입안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일이 이제 미국 대통령 경제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A4지로 경제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이제 1대1로 앉아가지고 대통령한테 경제를 가르치는 거였죠. 사실 이렇게 그러니까 대통령의 경제 선생님 하셨었고요. 예. 그러니까 정확한 시기는 이제 생각 안 나는데 2000년 경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KBS에서 다큐로 이 손성원 박사 특집을 한번 만들어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그걸 봤는데 그때 이제 1980년대 한참 미국이 이제 1980년대 이후에 일본한테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할 때를 넘어서 미국 경제 호황으로 이제 들어섰던 그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큐를 보니까 미국 경제가 호황을 누리게 된 것이 손성원 박사 힘이 굉장히 크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 이제 연준 의장은 금리를 높게 갖고 가야 한다는 정책을 폈고 그 반대편에서 이제 금리를 낮춰야 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던 사람이 이제 이 손성원 박사님이었는데 그 이 둘 간의 금리 경쟁이 굉장히 뜨거웠던 모양입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손 박사님이 금리를 낮춰야 된다는 이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이제 금리를 낮췄던 것이 미국 경제 호황의 원인이다. 사실 이런 진단을 미국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예. 타임즈에서 뽑은 미국을 움직이는 백인에 뽑히신 분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과 38살 때 미네소타 대학 총장에도 예, 선출된 적이 있었고, 미국 웰스파고 은행 수석 부총재 이제 오랫동안 하셨고, 네. 이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금리의 정점이 이제 그때 즈음이라고 네, 네, 네. 하셨어요. 내년 상반기. 네. 그러면은 이게 주식 투자를 투자적인 관점에서 그 금리의 정점 이것과 연관해서 많이들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네. 이런 경우는 보통 뭐 정답은 없겠지만 네, 네, 어떻게 맞습니다. 언제 네. 이렇게 먼저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 당시 딱 그걸 보고 해야 되나요? 아니 다 네. 완전 돌아선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안 올리겠구나 확인을 한 다음에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 금리 제 생각에 이제 금리가 5%를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금리 때문에 주식이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거든요. 예, 이미 이제 그 수준까지는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금리가 5% 넘어가면 이제 또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선반영 되니까 주식 투자를 언제부터 해야 되느냐 문제는 간단히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건데, 요거가 이제 이게 이제 2018년 미국 주식시장인데요. 계속 그 하락을 하던 주가가 2018년 12월 21일에 바닥을 찍은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로부터 7개월 후에 정고점을 넘어섰는데요. 2018년 12월 21일에 왜 바닥을 찍었냐면 이제 그때 미국 연준에서 통화 긴축을 완화할 수 있다는 신호를 이제 시장에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그널을 준 날이 바로 바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금리적인 측면에서는 이날도 금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금리를 올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통화를 갖다가 좀 긴축을 완화할 수 있다는 신호를 줬다. 사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금리가 정점에 언제 도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연준이 어떤 시그널을 주냐가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준에서 통화 정책을 완화하겠다는 시그널을 줄 때가 바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이제 상황이 매우 복잡하게 얽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제 어떻다 이런 걸 이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이제 아무도 예상을 못한 시기에 갑자기 연준에서 통화 정책을 완화하는 시그널을 내보냈다. 그럼 그때가 바닥일 거고요. 연준이 시그널을 내보낼 때가 바닥일 거고. 그런데 만약 월가에서 통화 그 정책을 그 완화할 것이라는 시그널을 내보낸다. 이렇게 예측을 하면 이제 이거는 연준의 시그널과 관계없이 그 예측을 하는 그때가 이제 바닥일 거고. 근데 만약에 월가에서 그 통화 완화를 예측해서 지수가 올랐는데 또 월가가 또 다른 반대의 행동을 한다. 그럼 또 주가는 떨어질 거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저는 금리보다는 연준의 시그널이 더 중요하다.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이 시그널이 나오기 몇 달 전에 주식을 사야 된다. 뭐 이거는 맞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도 경우 일수가 많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수익이 좀 줄어들더라도 연준에서 긴축 완화의 시그널이 나온 후에 그 매수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 긴축 완화의 시그널이라는 거를 좀 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이렇게 언급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자 내년에 금리를 어디까지 올리기로 했다. 근데 연준에서 이제 요번에 금리를 올리면서 뭐 거기까지는 올릴 필요가 없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사람들이 다 지금 뭐 예를 들면 0.75 오를 것이라고 했는데 뭐 갑자기 0.5만 올린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 식으로. 네. 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게 긴축 완화의 시그널이 금리 인상, 뭐 혹은 뭐 금리 인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것과 이제 맞물려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아무튼 4.5 정도까지는 이미 반영된 것 같고, 네. 5% 이상은 반영이 안 된 거라서 네.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금리적인 측면에서는 뭐 어느 정도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씩 투자를 해도 괜찮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립식으로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고. 계속 하고. 근데 이제 한 방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기회를 보시는 분들은 기다려야 됩니다. 예, 기다렸다가 좀 안전하게 그 연준에서 이 금리 이 통화 정책에 대한 그 완화의 시그널이 나올 때 투자를 하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말씀하신 대로 아직 그 긴축 완화의 시그널이 이렇게 확실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한 네. 방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네, 리스크가 네. 크니까 네, 네, 네. 그럴 수 있겠군요. 네. 그러면요, 대표님 좋게 보시는 섹터 네. 주식이 궁금합니다. 만약에 적립식으로 사간다고 네. 했을 때. 저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낙폭과대가 좋다고 생각하고요. 너무 떨어진 주식들이 오를 때는 제일 빨리 오르니까. 근데 뭐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과 같이 자산 시장이 위축될 때는 뭐 장기적으로 어떤 스토리만 가지고 뭐 이게 오르는 것들 사실 그런 것들 막연히 좋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런 것들보다는 당장 눈에 뭐 어떤 성과가 나오는 그런 기업들이 더 좋다는 것도 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근데 이제 요즘은 IRA 관련주가 또 좋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뭐 2차 전지 관련 뭐 삼성 SDI나 뭐 포스코 케미칼 뭐 또는 해상풍력, 뭐 LS 뭐 이런 것들인데 태양광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것도 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니까 사실 이런 것들을 여기서 제가 말하는 거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거 좀 궁금한 게 삼성 SDI 언급해 주셨는데 LG 엔솔은 안 되나요? 저는 SDI가 더 저평가되어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거든요. 저평가로 봤을 때는. 예.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 눈여겨봤던 주식이 있는데 이제 어떤 그거를 갖다가 제가 어떻게 그걸 주식을 찾아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차라리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뭐 이 주식이 많이 오른다 뭐 이런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사실 오르지도 별로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러이러한 논리로 이렇게 한번 찾아봤다. 그래서 응용을 할 수 있으면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고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증권사 앱에서 보면은 그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그 리포트를 요약해서 보여주는 그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제 그 모든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발행하는 그 증권사 보고서를 이제 몇 줄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보여주는 건데 아마 거의 대부분 증권사들이 다 이런 서비스를 할 겁니다. 이제 저는 그 뭐 하나증권이나 삼성증권 보면 그게 다 있더라고요. 앱에서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 꽤 유용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보고서를 전부 다 읽으면 좋겠지만 그렇죠. 아무래도. 저도 이제 뭐 다른 일도 있고 그래서 바빠서 사실 다 보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제 시간을 내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그 요약본을 이렇게 대강 한번 쓱 보고 그러다가 이제 눈이 가는 보고서가 있으면 찾아서 읽어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전문으로.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눈에 들어오는 보고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9월 19일자에 키움증권에서 발행한 이제 KTNG에 대한 보고서인데요. 제목이 이제 킹달러 수혜주였습니다.
근데 자, 지금 이거 보시는 이 보고서인데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제 달러 강세에 힘입어서 KTNG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논리였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보고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꽤나 먹힐 것 같다. 사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가 이제 9월 19일이니까 달러 강세 때문에 이제 환율이 뭐 1,500원을 넘어가네 어쩌네 하고 이제 온통 시장의 관심이 이제 달러에 쏠려 있던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달러 수혜주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스토리라고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주의 깊게 봤는데 KTNG가 이제 최근에 그 엄청난 폭락장이 있었을 때 그때도 이렇게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이제 이런 논리라고 하면 그 달러가 굉장히 이제 시장이 핫한 그 이슈로 부각이 됐기 때문에 달러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종목이 뭐가 있나 하고 이제 찾아 나서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또 만인이 다 하는 종목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시장이 노출되지 않은 그런 이제 그 종목을 찾아보는 노력을 좀 해봤는데 대기업들은 많이 노출이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숨어있는 중소기업을 좀 찾아보자 사실 이런 노력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관심을 가졌던 게 이제 TNL이라고 하는 종목인데 이게 절대 이제 그 뭐 추천하고 이런 거 아니고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한번 이게 기업을 찾아봤다 이걸 이제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TNL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이거 이제 중소기업입니다. 이제 이 상반기 실적인데요. 이 수출이 225억이고 내수가 159억 원입니다. 근데 이거 환율이 1,233원일 때를 이제 기준으로 한 겁니다. 수출이 전체 매출의 59% 수준이니까 당연히 이제 환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를 찾아보니까 제가 이제 3월 18일에 공시가 나왔는데 히어로 코스메틱스와 이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급 계약이 1,093억 원이고요. 보시면 이제 이걸 찾아보면 2024년까지 계약입니다. 근데 이걸 공시했을 때 환율이 1,214원 그 환율을 적용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종목을 찾아봤을 때가 이제 환율이 1,450원이었으니까 공시할 때보다 환율이 20%가 올랐습니다. 근데 만약 선물을 통해서 향후 환율을 지금의 환율로 고정을 시킨다 그러면 이 히어로 코스메틱스와의 계약은 그 218억 원이 증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18억 원이 그냥 환차익으로 생기는 돈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이 회사는 작년 매출이 719억 원이고 영업이익이 223억 원입니다. 순이익이 129억 원이고요. 그런데 환율 효과 이 하나 히어로 코스메틱스와 계약한 단 한 건의 계약만으로 무려 218억 원의 환차익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업체와 계약한 그 한 건의 체결로만 그 1년 순이익 이상의 그 환차익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 판단했을 때 이런 게 바로 진정한 킹달러 수혜주 아닌가 사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업체를 뭐 이렇게 추천하는 건 절대 아니고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걸 찾은 다음에 이 회사 주가가 또 많이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이제 제가 사용했던 방법을 이제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조할 부분이 있으면 참조하시고 뭐 그냥 동의하지 않으시면 그냥 무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 뭐 만약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조사할 것들이 더 있습니다. 실적은 어떤가, 뭐 향후 성장성은 괜찮은가, 재무 상태는 좋은가, 정말로 환율 효과를 다 누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찾아봐야 되고요. 예를 들면 낮은 환율에서 이미 해지를 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은 확인을 해봐야 되고. 제가 보기에 뭐 재무제표 등 기본적인 건 괜찮아 보이고 새로운 시장을 계속 개척한 등 측면에서는 성장성도 좋아 보였고 뭐 그런 점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킹달러라는 그런 키워드를 갖고 네, 이렇게 네. 종목까지 이렇게 연결시켜 가시는 네. 그런 논리를 보여주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혹자분들이 그 댓글에 네. 그냥 어떤 영상 뭐 추천했는데 뭐 진짜 뭐 한 5, 6개월 있다가 그분이 또 출연을 하신 거예요. 네. 근데 얘기하셨는데 그때 거 갖고 또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그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 5개월 동안 정말 무슨 일이 있었을지 맞습니다. 모르고 그 예. 전에 매도를 했을 수도 있는 네, 거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에서는 이런 논리를 알려주셨으니까 네. 그걸 바탕으로 그 부분까지 이건 진짜 한번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해서 네, 맞습니다. 매수 매도 시점까지 계획도 다 세우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건 좋은 방법 아니다 그러면 그냥 무시하면 되는 그렇죠. 거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걸 딱 해서 어느 시점에 딱 봤는데 떨어졌다 이거는 의미가 없다. 네, 그렇게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와 근데 이 킹달러를 갖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떤 이슈를 그냥 넘길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네. 기업들을 이렇게 찾아가는 거. 네. 되게 좋은 것 네. 같습니다. 하여간 네. 네. 그렇습니다. 네.